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인터벤션 문과 주로 이제 관상동맥과 말초동맥, 대동맥 질환을 보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좋은 강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주제는 검진에서의 무증상 동맥경화증의 진단과 치료 분야가 되겠는데요. 저는 주로 클리니컬 ASCVD라고 해서 무증상이 아닌 증상 환자분들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의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세컨더리 프리벤션이고, 검진 환자에서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위한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으로 ASCVD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제 건강 검진에서 이미지로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무증상 아세로스클레로시스 환자의 진단 하나의 방법으로 코로너리 캐로티드 그리고 페모로팜니티알 아터리의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진단하게 되는 모달리티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주로 심장 심혈관 질환이 암이 주 사망률의 1등이지만 다양한 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질환으로서는 심장 질환이 모탈리티의 1위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게 되는 이제 아올틱 스테노시스라든지 소라식 아올틱 어뉴리즘, 그리고 트리플 A 캐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 그리고 스테미 환자분들은 대부분 클리니컬리하게 도큐먼트 되어진 ASCV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리니컬 도큐먼트된 ASCVD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로 알려진 것들은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플라크를 유발하게 되는 콜레스테롤이 가장 위험한 인자 리스크 팩터로 잘 알려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리 도큐먼트 되어진 ASCVD 환자에서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 하이 리스크로 분류되는 환자분들에서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해서 타겟 LDL을 도달함으로써 세컨더리 두 번째, 세 번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추천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말 코로너리 아터리는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없는 반면에 이와 같이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가 있게 되면 이제 프록시말 LAD에 해당되는 이 병변이 이제 좁아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증상 환자분들이 이와 같이 클리니컬리 도큐멘트 되어진 ASCVD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의 하나의 방법이 대규모 임상 연구를 기초로 해서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혹은 간단한 건강검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모달리티를 통해서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마일드 투 모더릿 환자분들을 선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트래디셔널 리스크 스코어링은 그 프레이밍엄 리스크 스코어라고 해서 쉽게 인터넷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현재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ASCVD 리스크 10-year 리스크 스코어를 이용해서 환자의 리스크 스코어를 매기는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이제 리스크 스코어를 기초로 해서 보더라인 이상의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클리니컬리 도큐먼트 되어진 ASCVD로 진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크 모디피케이션뿐만 아니라 환자의 스타틴 투약을 통해서 환자의 콜레스테롤이 침체되지 않는 트리트먼트 전략을 세우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이와 보시는 것과 같이 무증상으로 발견된 경증의 플락 버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건강검진상에서 CT상에서도 확인되어지는 이제 일레오페모랄 아터리에서의 코로너리 칼시피케이션, 그리고 코로너리 칼슘 또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흔히 확인되는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의 환자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이와 같이 이미지로 도큐먼트 되어진 ASCVD 환자, 혹은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한 하이 리스크 혹은 모더리 리스크의 환자가 건강검진의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콜레스테롤이 침착됨으로써 플락이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어큐티 이벤트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스타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타틴은 이제 세컨더리 프리벤션,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모두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서 적극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도 투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1세 남자 페밀리알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로, 이분은 선천적으로 유전적 이상소견으로 인해서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가 증명되어 있는 환자고,
이런 환자분은 특징적으로 텐던이 두꺼워져 있는 텐던 잔소마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유전자 검사로 LDLR 뮤테이션이 확인됐던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페미리알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가 증명되어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10년에 걸쳐서 LDL 수치가 150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은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시면 2009년과 2022년의 CT상에서 보시면 코로너리의 칼시피케이션이 10년에 걸쳐서 점차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09년과 2022년 코로너리 CT를 보시면 이 미드 LAD에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프상에서도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러한 LDL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클리니컬리하게 의미 있는 ASCVD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PCSK9이라고 하는 최근에 확인된 LDL을 더 낮출 수 있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53세 남자 환자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패밀리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가 증명되어 있는 환자분이시겠습니다. 얼굴에 잔셀라스마가 확인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교적 높았던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스타틴을 사용하면서 콜레스테롤이 100 미만으로 비교적 잘 조절이 되면서 2003년 저희가 캐로티드 소노를 봤을 때도 플락이 프로그레션 돼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적극적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40으로 낮추게 되면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나 ASCVD가 진행되는 리스크를 좀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저희가 태어나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60 정도로 태어나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콜레스테롤의 누적 효과로 ASCVD나 코로너리 디지즈의 이벤트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이벤트율은 낮게 나타나는 레가시 이펙트가 있어서 환자분의 조기 선별뿐만 아니라 조기 트리트먼트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를 이용한 이러한 건강 검진은 선별적으로 ASCVD의 리스크가 있는 환자를 선별적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환자분을 선별해서 항혈소판 제조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들이 환자의 추후 카디악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검진의 환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브클리니컬 아세로스클레로시스 환자는, 아세로스클레로시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DL 증가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점차 수십 년에 걸쳐서 프로그레션하는 디지즈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위에서만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캐로티드, 코로너리 혹은 페모로팜니테알, 아올타 전반에 걸쳐서 선별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가장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환자를 대상으로 무증상 환자분들의 코로너리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을 남녀 구분해서 선별해 보았을 때 저희가 쉽게 건강검진으로 하게 되는 코로너리 칼슘 스코어라든지 캐로티드 아터리보다는 페모로팜니테알 아터리의 유병률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페모로팜니테알 아터리의 코로너 플락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게이트키퍼 역할로 함으로써 선별적으로 조기 선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ASCVD 리스크 팩터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프레밍엄 스코어가 있는데, 이러한 프레밍엄 스코어를 기초로 로우, 모더릿, 하이 리스크를 구분해 봤을 때 이러한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포컬하게 하나의 베슬 혹은 2개, 3개 이상으로 진행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통한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스크 스코어를 이용한 환자의 선별하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브클리니컬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이미지 모달리티로 대표적인 것들이 쉽게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용되는 것이 코로너리 아터리 칼슘 스코어 혹은 코로너리 아터리 엔지오그라피 CT도 이용되어질 수가 있고, 캐로티드 도플러를 통한 IMT 시크닉스 혹은 ABI도 이제 환자분들의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선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달리티가 되겠습니다. 각각을 이제 알아보시면 코로너리 칼시피케이션은 이와 보시는 것과 같이
코로너리 아터리 아올타와 심장의 구조물 사이로 코로너리 아터리가 주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칼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칼슘이 확인되어 있는 환자를 기초로 코로너리 아터리 칼시피케이션이 있다라고 보고, 이 환자분들은 향후 ASCVD가 클리니컬리하게 도큐먼트 되어있을 확률이 높다고 선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너리 아터리 칼슘 스코어는 그 스코어링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칼슘 스코어가 진행되면 증가될수록 환자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런 컷오프 레벨을 100 이상이 될 때에는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너리 아터리 칼슘 스코어는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의 분포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은 코로너리 칼슘 스코어가 상위 50% 환자분에서도 확인이 되는 반면에, 45세의 중년 남성에서는 그 퍼센티지의 칼슘 스코어의 분포를 봤을 때 90%에 해당되는 환자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칼슘 스코어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코로너리 칼슘 스코어 100 이상은 유의미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의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분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산병원에서도 코로너리 아터리 칼슘 스코어를 기초로 명확한 시그니피컨트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가 있는지를 연관성을 알아봤을 때도 100 이상일 때는 유의미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코로너리 아터리 칼슘 스코어마 프레밍엄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100 이상일 경우에서는 선별적으로 이제 아스피린과 스타틴을 투약하는 것이 환자분의 효율적인 트리트먼트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의 보험 대상이 되진 않지만, 환자가 원하게 되면 코로너리 아터리 엔지오그라피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너리 칼슘 스코어는 코로너리 아터리의 표면 베슬월의 칼시피케이션을 나타내는 반면, 코로너리 엔지오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를 사용해서 이 코로너리 아터리 내의 루미놀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노시스 없는 건강한 혈관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코로너리 아터리의 플락이 발생하는 것을 EKG 게이팅을 통한 코로너리 아터리 엔지오그라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환자의 코로너리 아터리의 스테노시스를 그레이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코로너리 엔지오그라피 CT가 가용한 병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선별 진단에 코로너리 엔지오그라피 CT가 칼슘 스코어링보다 좀 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너리 CT는 난 인베이시브하지만 컨트라스트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환자의 코로너리 아터리 스테노시스의 시비어리티를 그레이딩할 수 있고, 그 그레이딩에 맞춰서 환자의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확인될 경우에는 퍼더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칼슘 스코어링보다 좀 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CT로 코로너리 아터리의 플락을 캐릭터리스트를 구분함으로써 이와 같이 50% 이상 좁아져 있거나 포지티브 리모델링, 혹은 이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냅킨 링 사인이라든지 스파티 칼슘 디파짓을 확인함으로써 환자의 하이 리스크 플락, 즉 추후 카디악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해 볼 수 있어서, 코로너리 아터리 CT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너리 아터리 스테노시스를 확인해 보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최근에는 점차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를 기초로 환자의 추후 카디악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함으로써 트리트먼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뉴 파라다임이 제시되면서, 점차 코로너리 아터리 CT는 건강검진에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 환자분이 있을 때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도 첫 번째 환자의 증상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인터미디에이트 하이 리스크일 경우에는 코로너리 CT 엔지오그라피를 첫 번째로 추천되어 있을 만큼 그 해상도와 기능이 매우 향상되어 있다고 알 수 있고, 코로너리 아터리 CT상에서 환자의 플락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분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카디악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보장해 줄 수 있고, 이러한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91%로 매우 효율적인 검사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너리 아터리 CT를 펑셔널 이미지를 같이 유합해서 이 환자의 스테노시스가 심장의 허혈을 유발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코로너리 아터리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이 조영제를 실시간으로 투약을 해봤을 때 이러한 그 마이오카디움의 septum에
조영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코로너리 아터리의 스테노시스가 펑셔널하게 플로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혈액학 수식을 이용해서 코로나 아터리 스테노시스의 각각의 혈관의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나타내는 기술이 점차 발달이 되고 있어서 추후에는 이러한 펑셔널 스터디와 아나토미 이밸류에이션이 병합된 코로너리 CT가 추후 건강 검진에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캐로티드 아터리에서의 무증상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캐로티드 도플러 혹은 소노그라피를 이용해서 인티마 메디아 시크닝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서의 인티마 메디아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고, 이와 시크니스를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이벤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으로 MR 엔지오그라피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MR 엔지오그라피는 루멘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베슬월의 시크니스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캐로티드 소노그라피를 이용한 IMT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IMT는 소노그래퍼의 이제 능력과 어떻게 보는 해상도에 따라서 그 시크니스를 재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표준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IMT를 표준화된 시크니스로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표준화되어지는 시크니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 캐로티드 아터리의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와 캐로티드 벌브를 하나의 필드에 보이게 하고, 이런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의 끝쪽 5mm의 도플러의 반대편 가장 멀리 있는 월에서의 시크니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표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캐로티드 벌브와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 두 군데에서의 모두 다 시크니스를 재볼 수 있지만, 이제 벌브 같은 경우에서는 터뷸런트 플로우로 인해서 코로너리 플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는 라미나 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시크니스는 시스템 팩터를 좀 더 반영한 환자의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대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로티드 벌브보다는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의 IMT를 측정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전신적으로 발현하는 하나의 양상임을 고려해 볼 때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에서의 IMT를 측정하는 것이 좀 더 표준적인 아세로스클레로시스 버든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IMT는 이제 정상적인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플락은 IMT가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루멘을 차지하게 되는 스페이스 오큐파잉하게 되는 캐로티드 플락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IMT와는 달리 플로우를 리미테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MT 플락과 구분한 IMT는 이 시크니스는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없다고 하긴 하겠지만, 그 시크니스가 0.8, 0.9 혹은 0.95 이상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트로크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IMT의 건강검진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아직은 IMT의 시리얼한 측정 방법으로 프로그레션 되는 것들이 카디악 이벤트나 스트로크에 예측할 수 있는 인자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크로스 섹셔널하게 한 번 측정된 IMT 시크닝이 좀 더 많은 환자분에서는 스트로크나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발생하는 율이 많다고 잘 알려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캐로티드 도플러를 이용한 한 번의 측정으로 환자의 리스크를 스트래티피케이션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겠고, 시리얼하게 팔로우하는 것은 아직 증명되어 있지는 않은 검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캐로티드 스테노시스는 이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30% 스테노시스, 60%, 75% 스테노시스로 이제 점차 진행되는 것을 환자의 도플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심토마틱한 캐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 환자분들은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저희가 건강검진상에서 흔히 마주치게 되는 50대에서 70대의 환자분들은 0.7%, 2.3%, 6% 정도의 환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환자의 선별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의 이득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입실라테랄 스트로크의 리스크는 스테노시스 정도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게 되겠는데요.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50에서 56% 정도의 환자는 추후에 리스크가 이제 스트로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가 20% 정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추후에 건강검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캐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는 도플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소노그래퍼나 이제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디그리 정도를 시비어 혹은 모더레이트 혹은 마일드까지도 광범위하게 오차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이퍼케이션이나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를 기점으로 해서 트랜스버스하게 이제 보여주지만 롱지튜드널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도플러를 어떻게, 프루브를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스테노시스는 달리 측정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한 이제 검사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크로스 섹션하게 보는 이미지, 롱지튜드널하게 보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디그리 정도를 잘못 표기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레프트에서는 경증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스테노시스를 나타내는 방법은 프루브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테노시스 정도를 잘못 디그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완하는 방법이 플로 벨로시티 크라이테리아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플러를 이용해서 이 좁아져 있는 혈관에서의 플로 벨로시티를 가늠해 봄으로써 스테노시스의 정도를 스트래티피케이션 해 볼 수 있고,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230 이상일 때는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의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230 이상일 때는 거의 70% 이상 좁아진 시비어 스테노시스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겠고, 그보다 낮은 125와 230 정도는 모더릿 정도의 스테노시스라는 것을 스트래티피케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이제 스테노시스 이외에도 플락의 네이처에 따라서 그 환자의 리스크를 달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이 레귤러한 플락 서피스인 반면 일레귤러한 플락 서피스를 가지는 이제 환자분들도 있겠고, 이와 같이 에코가 루센트한 플락을 보여서 이런 분들은 향후 얼서레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플락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향후 스트로크가 발생할 리스크가 높다고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표면에 칼슘이 많은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칼슘이 있는 반면에 플로 리미테이션이 적기 때문에 심텀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캐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분들은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증상과 증상 존재 여부에 따라서 치료 인디케이션을 달리하게 되겠는데, 그 에이심토마틱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술 합병증이 3% 미만일 때에서는 엔닥터토미를 좀 더 예방적으로 시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높은 코모비티가 많은 환자분들에서는 스텐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캐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에 대한 수술에 대한 합병 정도인데요. 유명한 병원에서도 전부 다 1에서 5% 정도의 유병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3% 미만이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유하는 것이 현재 표준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테로스클로로시스가 하지 동맥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각각 ABI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많은 클리닉에서 이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ABI는 브레키얼 아터리와 이제 앵클 아터리에서의 프레셔를 도플러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레이쇼를 측정해서 ABI를 측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그 스테노시스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그멘탈하게 림프레셔를 측정해서 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위가 어디인지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레프트는 싸이보다 위쪽에서부터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CT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익스터널 일리악 아터리가 obstruction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런 ABI 혹은 세그멘탈 림프레셔를 통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게 되는 하지 동맥의 스테노시스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B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상 수치가 1.0에서 2.0, 즉 브레키얼 아터리가 분모가 되고 앵클 아터리가
분자가 되게 돼 있는데 보통 하지 동맥의 혈관이 좀 더 높기 때문에 1에서 1.2가 정상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0.9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지 동맥에 협착이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발목 동맥이 잘 압박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위양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제 고혈량이거나 투석을 하는 환자거나 장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0.9라는 수치를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통상 0.9는 환자의 선별하는 중요한 크라이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말초동맥은 동맥의 크기가 넓고 가난하게 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임상적 증후군은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고, 비전형적으로 이제 하지 통증이라든지 냉감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많겠고, 전형적인 파행이라든지 하지 손상을 통해서 DM풋으로 알려져 있는 환자분들은 그 포션이 굉장히 적겠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전형적인 비전형적인 하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이러한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ABI와 세그멘탈 림프레셔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선별검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지동맥 환자분들은 이제 아세로스클로시스의 버든이 많은 만큼 하지뿐만 아니라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지동맥에 협착이 있거나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있다면 MI나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될 만한 캐로티드 아테로스테노시스, 코로나리 아테로스테노시스의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데이터를 봐서도 페리퍼럴 아테리 디지가 있는 환자분들은 PCI를 받았던 환자분들이 그 PAD로 진단된 환자의 반절, 그리고 다른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명 중에 1명에 해당되는 만큼 환자분의 페리퍼럴 아테리 디지를 선별하는 것은 다른 코모비티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스페니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점이 있겠지만 이런 건강한 환자에서의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선별해 보았을 때 하지동맥이 50% 정도 차지할 만큼 하지동맥의 스테노시스,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즉 영상검사나 도플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플락을 확인하는 것들이 건강검진상에서 추후 카디악 바스큘러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조기 선별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캐로티드나 코로너리, 앱도미널 아orta, 일레오 페모럴 아터리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베슬은 일레오 페모럴 아터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검진에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확인됐을 때 이 환자의 프로그레션 휴 마일드 때 모더릿으로 진행되는 정도를 몇 년의 간격으로 측정해 보느냐에 대한 타임 인터벌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3년의 추적 관찰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마일드가 모더릿 혹은 모더릿이 시비어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건강검진 서브클리니컬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확인이 됐다면 추후에 다시 영상검사를 시행해서 이 환자의 리스크를 다시 재평가하는 정도의 타임 인터벌은 이제 3년 정도로 되는 것들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SCVD 환자가 진단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현재 항혈소판 제제와 스타틴 치료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를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이퍼텐션과 DM의 내용은 빼고 항혈소판 제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이 리스크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아스피린을 투약하는 것이 블리딩뿐만 아니라 블리딩에 대비 이스케미 이벤트를 발생하는 걸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검진으로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스피린 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환자는 코로너리 아터리 칼슘 스코어가 100 이상인 환자분에서는 특별히 간경화나 CKD나 이러한 같이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환자분들을 제외하였을 때 건강체 대상으로 코로너리 아터리 칼슘 스코어가 100 이상이 된다면 아스피린을 투약하는 것이 네트 베네핏 입장에서는 유리한 올바른 치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플락이 발생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 되고 이러한 LDL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할수록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발생할 수 있는
노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보이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70 미만 혹은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들이 건강검진, 무증상 환자분들에서의 혈관 건강에서의 좋은 치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탄틴은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목표 타겟을 달리 나타내 주고 있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스타틴 치료 전략인 거고,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측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스타틴의 적극적인 치료가 환자분들의 심장혈관 예방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정도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환자분들의 서브클리니컬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라이프 패턴에 대한 것도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환자분들은 특히 이제 가장 알려져 있는 것들은 수면 무호흡뿐만 아니라 블랙퍼스트 아침을 스킵하는 환자분들이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좀 더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많이 먹는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에 진행되는 정도가 적지만, 아침밥을 이제 스킵한 환자분들은 그 유병률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생활습관 측면에서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하도록 추천하는 것이 추천이 되겠고, 그리고 슬립 듀레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8시간 이상 증가하게 되면 이제 오주 레이쇼가 증가하는 반면에, 또한 이제 6시간보다 낮을 때는 오주 레이쇼,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증가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이제 생활습관 개선 측면에서는 6시간에서 8시간 측면에서의 수면을 추천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에 따른 이제 슬립 프라그멘테이션이 되게 되면, 이런 수면이 불규칙하게 자꾸 끊어지게 된다고 하면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에 대한 이제 치료, 또 적극적인 치료 전략도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측면에서 카디오바스큘러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예방해 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정리를 해보면, 아세로스클레로시스는 젊은 날부터 LDL 증가와 함께 같이 하여 젊은 시절부터 증가하여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 시스테믹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귤러하게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4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헬스 체크업을 하고, 그 헬스 체크업을 통해서 심토마틱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프리벤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진행되는 여러 혈관 중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레오 페모럴 아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미지 모달리티가 정해진 것이 없어서 간과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도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일레오 페모럴 아터리에서 먼저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적극적인 이제 스크리닝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서브클리니컬 아세로스클레로시스 환자가 확인된 환자에서는 심토마틱하게 진행되는 걸 예방해 주기 위해서 항혈소판 제제, 리피드 로어링 제제, 그리고 슬립과 푸드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향후 이제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환자분들의 치료에 좋은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